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들이 정말 잘 대해줬어요. 2. 한국. 결국 미 역사상 최대 투자 철회. 3. 우리 마지막 희망인 거 알잖아. 제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에서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이 더 일찍 찾아오고 있다. 이로 인해 추운 계절에 대비하여 패딩이나 겨울 코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매서운 추위에 대비하여 난방 아이템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오늘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 난방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한국의 겨울은 컵라면도 얼어붙는다는 속담으로 유명하다. 그렇기에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인간 김밥이라 불리는 롱패딩을 너도 나도 입고 다니죠. 그래야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실내로 들어와서는 난로, 라디에이터, 온풍기 등을 이용해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코타츠를 만들어 네모난 식탁 아래로 따뜻한 온기를 모아 겨울을 보냈고, 러시아는 페치카, 에스키모는 이글루를 만들어 추운 바람을 막았죠. 또 서양권 나라들은 벽난로를 만들어 불을 지펴 공기를 데워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각 나라 모두 지혜를 발휘해 추운 겨울을 난 모습인데요.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는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등장한 난방 방법인 온돌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그 온기를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옛날 시골집에 가면 불을 지핀 온돌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이겨내곤 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온돌 문화를 보일러 시스템으로 현대화시키면서 어디서든 방바닥을 따뜻하고 편하게 데울 수 있어졌고, 방바닥이 따뜻해지니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덜 건조하고 벽난로를 이용할 때 나오던 안 좋은 연기마저 싹 사라지니 외국인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온돌 문화에 빠진 외국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외국인은 대만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인데요.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주 추웠어요. 밖엔 눈도 내리고. 근데 집에 돌아오면 바닥이 따뜻한 게 정말 좋았어요. 바닥난방 정말 좋죠? 정말 포근해요. 바닥난방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고 한국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이 정말 따뜻해요. 집안에 한 발만 들여놓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죠. 대만에서는 집에 들어가면 차가워서 이렇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죠. 러시아인을 비롯해 방송에 출연한 사람 모두가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듯하죠. 대만은 가을 겨울에도 영상 기온을 유지하는 비교적 따뜻한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미국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유창한 한국어로 소개합니다. 이곳의 난방 시스템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많이 느꼈던 게 한국 집들은 다 정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라더에이터가 있어요. 방마다 한 개의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따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따뜻하게 좋아하는 시스템이 되게 오래됐는데 너무 건조해서 불편함아 있어요. 그걸 사실은 써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온도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방 안이 따뜻해지는 대신 건조해진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라디에이터를 쓰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보실 영상은 온돌 난방 시스템을 집에 도입한 독일 가족의 모습인데요. 예전에 라디에이터로 난방할 때보다 바닥에 더 많이 앉아서 생활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편안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바꾼 후 집안이 따뜻해진 것은 물론 건조함까지 사라졌으니 편해진 삶을 살 수 있겠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온돌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 손쉽게 수출할 방법까지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온돌 난방 시스템을 조각조각 나누어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겁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바닥을 뜯어낼 필요 없이 바닥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판넬만 설치해주면 끝인데요. 집 규격에 맞게 설치된 판넬 위로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다음 일반 바닥처럼 덮으면 온돌 방식으로 따뜻한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구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난방 아이템은 한국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난방 텐트입니다. 온돌이 되는데 난방 텐트가 왜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에게는 필수템으로 애용되고 있죠. 난방을 틀기 애매하거나 난방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 이 텐트를 이용하면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건데요. 침대 바깥의 공기를 차단하면서 텐트 안이 따뜻한 공기로 채워지기 때문에 잠잘 때 나오는 사람의 체온만으로 공기까지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인 거죠. 거기다 추운 겨울에 이불 밑에 전기장판을 깔고 잔다면 텐트 안은 정말 후끈후끈하겠죠? 우리나라 난방 텐트 기업 중 한 곳은 2019년 일본에서 1년 만에 300% 이상 성장했고, 또 다른 기업은 2021년 일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목표액 40배 이상이 모이며 해외에서도 인기 아이템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외 최정상 호텔 70여 곳에서도 우리나라가 만든 난방 텐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돌 공사를 바로 할 수 없지만 푹신한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들고 싶을 때 이만한 난방 아이템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난방 아이템은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에서는 난방 아이템으로 쓰이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난방 아이템으로 쓰이는 물건인데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여러분은 이 채소들을 어떻게 요리해 드시나요? 이 물건을 이용해 쪄먹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찜기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 물건이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좀 다르답니다. 겨울에 캠핑을 떠난다면 화로에 불부터 지펴야겠죠? 겨울이 아니더라도 화로에 불을 지펴야 요리를 할 수 있으니 캠핑에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바로 이 화로대일 텐데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접이식 찜기를 화로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 아마존에서는 이 찜기를 접이식 소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유튜버는 이 찜기를 활용해 화로를 만들어 이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는 밤샘 여행에서 작은 야채 찜기를 고기를 굽는 그릴이나 화덕으로 사용하는데 항상 잘 작동한다. 이 찜기는 완벽한 나무 버너다. 마치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것 같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찜기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신기한데요. 캠핑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해외에서도 통하나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니 이렇게도 이용되는구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진 후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찜기를 이용해 캠핑을 즐겨보는 우픈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쓰이는 용도는 다르지만 더 많이 더 널리 쓰여서 한국 기업과 외국인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으며 미 의회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쳤었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복원을 외쳐왔던 그간의 바이든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 우선주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뒤통수를 크게 맞으며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 법안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던 미국 조지아주 정부에서 한국 편을 들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크게 당황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혼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때문인데요. 미국 말만 믿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던 현대자동차로서는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없는 현대자동차이기에 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위기 상황에 미국 조지아주 역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에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조지아주의 공장 건립 등 투자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인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다급해진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9월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가 받게 될 불이익과 관련하여 미국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이 연이어 해당 법의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 등이 당파를 초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법을 변경해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조지아주 자동차 업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 연방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제 차원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지아주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9월 14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 역시 현대자동차의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맹비난하며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9월 14일 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앤드류 아이젠하워 대변인은 우리는 조지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 조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지아주 투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로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됐으며 공장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현지 매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가까운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을 18개월에서 24개월간 유예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2025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권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지아주는 한 한국 기업의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기아자동차와의 인연인데요. 2006년 3월 기아자동차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아자동차의 결정에 기뻐하며 마을 교회에 모여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여, 기아자동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그맣고 가난한 마을이었던 웨스트포인트이기에 기아자동차의 투자 결정은 그만큼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남부 애틀랜타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 3,300명 정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섬유산업이 융성한 마을이었는데 여러 신흥국의 등장으로 미국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몇몇 토박이들만 남아 명맥만 겨우 유지해가고 있었죠. 당시 마을의 빈곤율은 20%대로 미국 평균보다 높았고 소득 수준은 3만 불 조금 넘을 정도의 하위권 도시였습니다. 그런 웨스트포인트에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여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0억 불, 하나로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직접 고용인원만 2,500명에 협력업체 고용인원은 7,500명에 달했으며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근 쇼핑, 식당, 숙박 등 총 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기아자동차의 조지아주 진출 소식이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끌 정도는 아니었으나 2년 뒤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와 국가가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 놓이고 만 것이죠. 실업률이 높아져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조지아주에서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2009년 완공 예정으로
대규모의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지원자가 폭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모집 인원은 2,500명이었으나 지원 미국인 수는 자그마치 43,0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던 다른 도시의 사람들까지 몰려 지원을 했던 것이죠. 당시 엄청난 지원자 수에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 영국의 BBC까지 와서 취재해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설립으로 12.3%에 달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실업률은 3%대까지 떨어졌으며 새로운 사업체만 20개 넘게 생겼고 식당 및 호텔 등의 매출이 2배 넘게 오르며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기아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아차가 들어온 뒤 모든 것이 안정됐다며 기아차가 우리 지역의 공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너무 고맙다 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가동 첫 해인 2009년 1만 5천 대를 생산했으며 2013년 누적 생산 100만 대, 2019년 누적 생산 300만 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생산력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에는 기아 자동차와 미국 직원들의 협동을 통해 3년 연속 최우수 생산성 공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인정받으며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공장 설립 전에는 미국 내 판매량이 20터부터 30만 대에 그쳤으나 미국 공장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55만 대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 및 여러 이익을 가져다준 기아 자동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2개의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기아 자동차의 이름을 따 기아 블러바로 BLVD와 기아 파크웨이 PKWY라는 주민들은 기아 자동차를 신의 선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기아차를 애용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GMOILH 포드차 안 탑니다. 일본 토요타도 여기서는 힘 못 쓰죠. 조지아주 대표 자동차 브랜드는 단연 기아차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차 안 타면 안 되죠. 와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던 조지아주이기에 이번 현대자동차의 위기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며 미국이 제시할 세부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 경영 환경 속에서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지혜로운 방안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며 세계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암위 인수합병 논의를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암의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전쟁대학 학술지의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가치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할 땐 언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금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갑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암의 인수 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에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암의 모에 쌓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혜 회장과 르네하스 암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암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혜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무르다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일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손정혜 회장은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의 입단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암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뜨미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암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 터부터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암 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암 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암 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 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암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독과점 이슈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암에 대한 인수를 적극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에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들,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천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힐 것인데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암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의 선택도 삼성 몫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의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